수출입은행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수출입은행 수출금융지원제도는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열거주의 항을 폐지하고 투자 업무를 신설하고 펀드 투자와 대채무 보전 관련 제한사항을 완화해갔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출자 같은 거 있었어요. 한도 같은 거 조금 더 완화될 필요가 투자 같은 거 할 때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도 보시면은 좀 단순화시키고 패키지화해서 40개에서 27개, 40개는 좀 많았던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쪽도 2개 늘리고 대출 할인 쪽은 좀 대폭 줄이고 그래서 좀 다른 금융기관들하고 조금 균형을 좀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품 구조가 단순화돼서 또 토탈 패키지화돼서 좀 더 지원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보시면 역시 플랜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한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선박.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녹색 성장이 아마 창조 금융 기업 바꿀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이제 6.2%, 자원개발은 한 2%.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구분이 되어집니다. 규모별로 보시면은 역시 이 중소기업의 뭐 대기업이 쭉 늘어나는 거는 뭐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고요. 제가 중소기업 비중만 여기 계산해 놨는데 한 2009년도에는 28%에 하다가 금액 비중입니다. 금액 기준에서 조금 이제 21%로 좀 떨어져서 조금 이게 대규모 위주로 조금 아무래도 플랜트 쪽이 대규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 기준에서 중소기업들이 좀 소외를 받은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수출금융에 이 지원을 하게 되면 경제적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에서 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뭐 그 부분을 여러 군데서 제가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100억 불을 수주하게 되면은 23.4억 불의 수출 효과가 있고요. 외화 가득률이 30%, 그 다음에 외화 가득액은 23.4억 불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분야마다, 업종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 부문 평균하면 기자재 조달률이 40%나 되는 상당히 높은 그런 기자재 조달률로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출이 잘 되도록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의 효과도 제가 판단 자료는 100억 불 수주 시에 한 2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거는 2013년도에 분석을 한 건데 이 수출입 은행의 여신이 일자리에 기여하는 것을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0.7%에서 지금 2.3%로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뭐 얼마 안 돼 굉장히 큰 수치로 보셔야 되고 여신액당 일자리 기여금은 10억당 명인데 이거는 줄어들었어요. 이게 고용에 굉장히 요즘 고용 없는 성장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는 줄어들지만은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거는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이게 고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물론 이제 규모가 커져서 그런 면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고용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다른 수출 금융의 효과도 크겠죠. 이거는 분석한 것만 제가 코트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기여도가 다른 주요국 ECA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낮지 않다는 겁니다. 직원 수가 743명인데 직원 수 대비 취업 유발 인원은 한 775명이니까 뭐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게 이제 미국이고 이게 이제 캐나다입니다. 이게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높은 편이고 승인액 대비 취업 유발 인원도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우리 수출 금융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뭔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점입니다. 수출금융 문제점. 이건 좀 매크로하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제 수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지원 재원이 좀 아직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자본금이 8조 원에서 15조로 이제 확대는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납입 자본금이 7.4조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BIS 자기자본 비율이 작년 말에 다른 어떤 국채은행이나 일반 은행권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보통 우량은행은 12%를 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내은행도 한 13, 14% 정도 되는데 좀 낮다. 이러면은 조금 아무래도 위축이 되겠죠.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출금융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기금 배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90까지, 91까지 갔다가 작년 말에 86까지 조금 이제 출현이 돼서 좀 떨어졌지만은 다른 나라라든가 이런 무역 수출 보험 기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너무 운영을 너무 뭐 결과적으로 활발하게 했다고 또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건전성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여력이 상당히 조금 좀 많이 떨어진 걸로 또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돼가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달 금리가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입은의 경우인데 한국이 리버 플러스 이거 뭐 1% 정도 플러스 다른 나라는 거의 뭐 리버 금리에서 다 조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달 금리에서 상당히 경쟁국에 비해서 수출 기업의 금융 수요를 좀 충족시키는데 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면이 여기에 문제점으로 있고요. 정책금융기관 중복 지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금융공사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은 해외 사업주에 또 돈도 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세 기관들이. 그래서 해외 사업주한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일을. 정책금융기관들은 사실은 민간은 경쟁이 치열한 게 좋고요. 정책금융기관들은 경쟁이 치열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중복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재원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겟을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의 그 어떤 재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은하고 무보하고 또 상당히 최근에 또 유사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기능상 법상으로 보면은 기능이 상당히 분리돼 있는데 이 보증대출, 보험대출 이런 게 상당히 같은 기업에 여기서 수출입은행에서 대출도 해주고 보증대출도 해주고 직접 대출도 해주고 또 무보에서 보험대출, 보험증서대출 이런 거겠죠.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데서 조금 중복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책금융공사는 거의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설립할 때 이게 너무 무소불위의 기능을 갖는다 비판도 있었는데 하여간 좀 그런 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더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 또 역시 단순 도급 금융주선 사업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86% 부가가치가 작죠, 이 부분이. 그래서 투자 개발형 사업 수주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도급하고 시공자 금융 주선이 한 86%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 수은 무보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 특히 이 전체 수주액이 2%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늘어나야지 부가가치를 좀 더 우리가 수주로 하고 금융 지원 통해서 좀 더 많은 외화 혜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2세 대외 금융기관들의 금융 조달 경쟁력의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 단순 도급형보다는 해외 프로젝트들이 금융 주선 또 투자 개발형 위주로 전환이 상당히 트렌드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스 보면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쿄 미쓰비시 은행 같은 경우에 1위입니다. 1위, 3위, 그다음에 4위. 그래서 우리도 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서 뭔가 좀 더 어떤 대출 시장 또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시장 규모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다음에 이제 민간금융시장, 민간금융기관들이 이게 굉장히 프로젝트 참여가 저조해요. 두 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좀 위험이 또 있고 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수은이라 정책금융기관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상당히 국내 금융기관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활성화 방안 부분에 들어가서요. 일단 시장 현황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플랜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1,000억 불인가요? 그래서 이게 1,000억 불 이상 커지고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플랜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그 영향력을 좀 높여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 규모 대형화입니다. 5억 불 이상 프로젝트가 거의 81%를 차지하거든요. 2012년도까지. 그래서 결국에 대형화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쪽이 약간 소외를 이제 받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조금 달리 정책금융기관들의 대외정책금융의 기능을 중소기업 특화하는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많이 말씀한 선금융 후발주. 이제는 이렇게 금융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발주가 나중에 가는 그런 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뭐 이제 PF 사업 구조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투자 개발형 사업 방식 확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일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 참여만 이런 거는 또 지금 원하지 않아요. 그 발주하는 그 기관에서, 회사에서, 또 정부에서. 그래서 이 투자 개발형 방식으로 이런 게 또 우리한테 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대외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민간의 역할이 좀 확대돼야 되고 좀 조화롭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정책 대안으로요. 이 수출 금융 지원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민간 부분은 뭐 굉장히 수출 금융 지원이 미미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빨리 높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결국에 정책금융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국제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좀 낮다. 일단 규모, 지원 여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출자 출연을 확대를 필요하다 그러고 조치를 좀 계획을 발표했어요. 14년에는 5,100억 원을 좀, 그 다음에 17년까지 1.8조 원을 출자를 하고요. 또 출연을 또 무보에 하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뭐 정부의 재정도 제한이 돼 있으니까 요거라도 좀 틀림없이 좀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 보유액을 수출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올 4월에 이제 외평기금 일부를 우리 민간 금융기관들 100억 불을 해서 외환 온랜딩을 이제 하겠다고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시적인 조치인데 어쨌거나 좀 이게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환 보유액을.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수운의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은 외환보유 1% 우리가 지금 3,550억 불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1%만 활용하면은 118억 불의 규모 수주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좀 뭐 다른 또 제약 요인도 있겠지만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이 표는 중국하고 일본의 외환보유 활용 케이스인데 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좀 더 활발하게 있는 거. 역시 뭐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외환보유를 갖고 있으니까 3조 달러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뭐 충분치는 않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 어떻게 활용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드립니다. 조달금리 부분입니다. 이미 아까 그 여기서 이제 무보는 출연이고 수운인데 수운의 조달금리가 이미 경쟁국에 비해서 1%포인트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아무리 기업한테 잘해주려고 그래도
1%포인트 높게 뭐 해줄 수밖에 우리가 조건이 다 안 좋은 거죠. 해외 그 플랜트나 해외 건설에 가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좋고 기업한테도 또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그러니까 조금 재정 자금이라든가 외환 보유고 이 정부도 어려운데 자꾸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 방식의 다양한 부분, 이게 위험에 대해서 이제 민간 부분이 굉장히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기 보면 신규 PF라 그래서 중순위 참여, 이게 뭐 메자닌 펀드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런 어떤 그 기법을 해서, 정책금융기관들은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저 위험이 낮은 부분을 민간 부분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은 뭐 펀드 투자 한도를 조금 더 확대하고 이런 위험에 대해서 정부가 또 책임을 져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그래서 아까 뭐 좋은 얘기 성과 뭐 다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대외 정책금융기관들을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조금 컨트롤 타워라는 표현이 조금 셀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종합적으로 이걸 갖다가 기능을 갖다가 조금 관리할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수은 무보관의 업무 중복이 우려되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잘 보세요. 수은이 기재부 밑에 있고 감독기 무보가 또 지식경제부인가 뭐 우리 산업통상부로 이제 바뀌었죠. 걸로 가 있고 그다음에 정금공이 또 이제 금융위 밑에 있거든요. 이런 구조로 잘한다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뭘 좀 잘해보자. 이게 참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같은 지붕 안에 있어도 지금 잘 될까 말까 한데 딴 집에서 살면서 이게 어떻게 잘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수무보관의 업무 중복이 우려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통일금융 관련해서 다 모든 기관에서 다 해요. 그래서 기업은행도 한다 그러고 산은도 한다 그러고 수출은행도 한다 그러고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심화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이 정부에서 이거는 뭐 정부에서 뭐 컨트롤 타워라든가 이거 빨리 가름막 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좀 지금 그냥 뭐 손 놓고 있다가는 다 해놓고 난 뒤에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는 벌써 어려워요. 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지금 좀 빨리 액션을 취할 때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단일 ECA 또는 복수 ECA로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지 정책금융은 중복은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이게 그만큼 그래서 100% 차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거의 뭐 중복이 없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외 전략을 좀 설정해서 업무 충돌이라든가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표하고 이 표하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ECA가 좀 상대적으로 좀 뭐 대우라 그러면 좀 그런데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서 조금 장기 대외 전략 같은 것도 뭐 간간히 발표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명확하고 좀 거시적으로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쪽에 컨트롤 타워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력이라든가 뭐 지원 제도가 있다면은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점검을 해서 좀 더 지원 가능하게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부분인데 지원 대상에 대한 효율성 부분인데 역시 부가가치 고용효과 높은 사업의 지원이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경제적 파급 효과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출 규모를 감안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을 감안한 게 이제
아마 수은에서 그 인덱스가 나옵니다. 인덱스가.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부가가치라든가 고용입니다. 고용. 그래서 좀 변화를 같은 돈을 쓰더라도 조금 효과는 높은 쪽으로 가면은 좋겠다. 그래서 조금 지금하고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변화가 좀 점진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정책금융기관 간의 역할 분담인데 그 수은 무보 또 뭐 이 두 기능 중에서 두 기관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나라는 중소기업에 특화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다시 만들자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좀 어떻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 이게 양극화가 너무 또 심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수출 정책 금융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그 첫 번째로 이제 이 정부의 실패 가능성입니다. 이 뭐냐면 이 정책 금융이라는 게 원래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하는 건데요. 이 정책 금융의 영역이 확대되면 이 정부의 실패 가능성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건데, 앞서 그 발표하신 분 얘기 중에 이제 그 최근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 이 수주 관련해서 해외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끼리 저가 수주 경쟁을 벌였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실제 많은 건설사들이 이제 그 손실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책금융이 어떤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 만약 금융지원이 어떤 이런 저가 수주 경쟁을 부추겼다면 정부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가의 부가 이제 효율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 게 아닐까. 이게 첫 번째로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중복 지원의 문제입니다. 뭐 남 교수님 발표문에서 이미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수은이나 무보의 이제 지원 능력이 이제 소진되면서 이제 정책금융공사가 몇 년 동안 이제 그 수출 정책금융에 참여를 누리면서 생겨난 문제인데, 이 실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산은하고 정책금융공사가 이제 다시 합쳐지면서 이 문제는 많이 해소되고, 뭐 이제 정책금융기관 간의 그 업무 조정도 하면서 많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역시 이 중복 지원이라는 게 이제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 앞으로도 혹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이거 좀 모니터링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세 번째로는 이제 민간 금융의 육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 제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정책금융기관 간의 그 업무 역할 재정립 방안, 이걸 보니까 이제 수은이나 무보가 하는 그 업무 중에서 이제 비핵심 업무라고 그때는 표현을 했는데, 그 단기 대출이나 이 단기 수출 보험 이런 것이 전체 업무의 한 4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비핵심 업무들은 이제 그 민간이 수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당시에 뭐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민간에게 넘기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거꾸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과거에 이제 수출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이 민간이 할 일을 뺏은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죠. 그 또 남 교수님 발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1999년 이후에 수은이 이제 PF 지원한 PF 사업이 49건인데 그 중에 국내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한 게 2건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해외 금융의 노하우가 이제 민간에 쌓여야지 민간 금융도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금리 저성장 시대 우리나라 민간 금융기관이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해서 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제 수은이 좀 역할을 좀 수은이라든지 뭐든지 이 정책금융기관들이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네 번째로는 이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인데요. 이건 좀 우리랑은 조금 아직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 미국 수출입은행 엑심뱅크를 두고선 그 미국 금융계에서는 보잉의 은행이라 뭐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보잉이라는 건 뭐 우리
그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 회사인데 실제로도 한 2012년에는 그 엑심뱅크의 장기 보증액 중에서 한 83%가 보잉에 대한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우리의 현실은 이제 쭉 이 발표문을 보면 이제 지원받는 기업 숫자도 늘고 있고 뭐 이제 쏠림 현상이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고 있지만 그 일부에서는 이 대기업에 대해서 좀 쏠림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는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이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뭐 정치적인 논란이 생기고요. 미국에서도 약간 비슷한 얘기들이 퍼지고 있고, 그 정책금융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본질적인 뭐 회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우리나라의 그 정책금융이 과도하지 않은지 요거를 뭐 좀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건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융위 자료를 보면요. 그 주요국의 중소기업 자금 조달 중에서 정책금융 비중이 우리나라가 12.1%, 그리고 캐나다는 7.1, 영국은 2.4, 미국은 9.1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가 높은 걸로 나오는데, 사실 그 외국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이 지방 정부 산하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접 비교한다는 게 사실 무리가 있고, 또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정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그 정책금융이 넘치면은 국회 관료 정책금융을 잇는 이런 구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의 활력을 줄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 가능성인데,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분들이 이제 주로 만나보면 어떻게든 저한테도 뭐 지역구를 기업들을 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계속 물어보는데, 이런 분들 경우에는 관료들한테 어떤 이 기업 지원에 대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유인이 있는 거고요. 그 관료분들은 이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뭐 정책 금융기관을 좀 활용할 방법이 없는가, 뭐 이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반면에 이제 정책금융기관들은 또 수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했듯이 기재부 산하에 있고 또 금융위에 또 감독을 받고 있고, 또 무보는 산업부의 영향권 아래 있고,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혹시나 이제 견실한 기업이 아닌 좀비 기업들한테 자금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시장에 자정 능력이 없어지고 또 퍼주기식의 정책금융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뭐 정책금융의 확대 뭐 이런 것보다는 말씀하셨듯이 민간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또 우리나라 민간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좀 찾고, 그런 방향 쪽으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먼저 수출입은행의 역할의 어떤 지역적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제가 수출입은행에 매년 이렇게 크레딧 라인 한도 설정한 걸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지리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한 3천만 불 이렇게 돼 있고, 그 얘기는 이제 그 나이지리아 외에는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은 이제 그만큼 이제 수출입은행의 어떤 수출 금융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업체 간담회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얘기 나오지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개선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 아까도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동 시장은 이미 이제 포화 상태, 심지어는 이제 국내 업체들끼리도 이렇게 이제 과당 경쟁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라든가 지금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이제 마지막 블루오션이다. 이런 쪽에 이제 또 중남미 이를테면 베네수엘라라든가 볼리비아, 에콰도르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후진적이죠. 그리고 이제 정정도 불안하고 또 계약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엔 또 사업성도 높고 또 수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 업체들이 이제 계약을 딸 수 있는, 다만 이제 그쪽에서 금융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국경제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아프리카를 기획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문에는 금년 한 2월 달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취재차 한 10여일간 이렇게 케냐 이런 쪽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 케냐 나이로비에 그 지열 발전소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방문을 해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건 거기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제 일본 자이카 자금으로 그 도요다에서 이렇게 이제 시행하는 것을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그 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성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난데도 여러 가지 금융 문제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도 그 아프리카나 이런 쪽 중남미 일부 국가들 지금까지 잘 안 하는 부분도 좀 이렇게 수출은행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그 남 교수님 그 외환보유고 활용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또 외환보유가 어떻게 보면 당장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또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이제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를테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외환보유가 이제 거의 그 4조 달러 이렇게 육박합니다. 한 3월 말 기준으로 한 3조 9,500 달러 이렇게 되고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한 30% 이렇게 이제 차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 어떻게 그러면 그 활용할지 또 얼마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부분도 좀 아마 지난주에 그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아마 MOU도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좀 더 검토가 있어서 MOU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금융의 어떤 사업성 심사와 관련해서 이제 일부 언급은 되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독일의 ECA 기관인 그 율러 에르마스 이런 여기는 민간 그 회계 컨설팅 기관인 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하고 이렇게 같이 제가 수출입은행에 담당하신 분들의 어떤 사업성 평가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데하고 같이 함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업체에서 이게 사업성이 있어 이렇게 냈을 때 좀 더 객관적이어서 예를 들었으면 이제 수출입은행 독자적으로 이렇게 물론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책금융센터에 다른 기관도 나와서 같이 하시는 거지만 이제 수수료 부분은 좀 있겠죠. 외부에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를테면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요소요소에 이제 로컬 오피스 갖고 있는 이런 그 컨설팅 업체랑 같이 이렇게 콘소시엄 돼서 사업성 평가를 하면 우리 업체들이 내는 이게 사업성이 있어 이렇게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이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이런 부분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뭐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이게 사실 수출입은행도 쉽진 않겠다.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쪽에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것이 안정성도 이제 위험도 적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그 무역협회에서 과거에 그 고려무역이라는 그 수출 대행 종합상사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수출할 능력이 없는 그런 업체인데 이게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업체도 그 기업체로서 영속성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대행해서 지원을 하는데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중소기업들의 마진이 적어지고 적게 받자니 이제 그 사업을 기술적으로 영위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변화도 있고 해서 결국 저희가 청산을 했습니다만 수출입은행도 이제 그 중소기업을 지원 확대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로 봅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외국 그 ECA처럼 뭐 미국 같은 경우 100% 이렇게 정부 투자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한 80% 이상을 해외 펀드 발행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발표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를 하겠습니다. 이행성 보증,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조선 금융 투자개발은 이제 그 금융에 대해서 나눠서 할 텐데, 우리 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첫 번째가 이행성 보증과 관련된 수출 금융의 이제 지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성 보증은 결국은 이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도와 스스로의 이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우리 개별 기업들이 오히려 스스로보다는 한도의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세션 1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수은법이 개정이 되고 법정 자본금이 이제 15조로 늘면서 개별 기업에 대한 한도도 좀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법정 자본금의 출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5조로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실질적으로 한도가 좀 점점 우리 기업들의 해외 비중은 커 나가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남 교수님은 정책금융의 중복에 대해서 염려를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금공이 수은하고 이제 산으로 통합되면서 통합됨에 따른 기업의 한도는 축소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서비스는 이제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의 이제 그 중복 해제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지원의 축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이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금융의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했을 때, 남 교수님이 중요한 이제 그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부가가치 고용차출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도와 수수료를 기업의 입장에서 무조건 늘려달라, 낮춰달라라고 하기보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우리 이제 수출금융기관이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익성이 높고 뭐 우리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더 넓히고 수수료를 낮추는, 고용 창출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넓히고 이제 수수료를 낮추는, 그래서 정책금융의 방향과 우리 기업들의 방향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실천적으로 담아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2014년도 들어서 저희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과거에 이제 과당 경쟁을 통한 뭐 그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어닝 쇼크도 내는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조인트 벤처 형태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에서도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그리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정책금융의 방향과 기업의 방향이 일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제 그 앞에서 우리 이제 그 방현철 이제 논설위원님이나 이제 조학기 그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 기업들이 중동, 동남아시아 편중된 거를 넓혀나가기 위해서 신규 지역으로 이제 뭐 아프리카, 중남미, 다른 이제 그리고 OECD 신용 등급이 낮은 나라로 이제 감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이제 우리 수출금융기관의 이제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수출금융기관이 네트워크를 좀 실질적으로 확대해주는, 그래서 이제 직접 보증 또는 복보증이 이제 실현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공자 금융주성과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요. 이번에 뭐 의미 있는 이제 수은법 개정, 특히 이제 시행령에서 55% 채무보증 50%로 이제 낮춤으로써 민간 이제 금융기관의 참여의 폭을 좀 넓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이 5% 낮추는 걸로 다양하게 만들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채무보증의 한도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수은 내부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이제
퍼센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상황마다 좀 더 좀 플렉서블리티를 갖출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한도를 더 대폭적으로 낮추든지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한도에 대한 좀 예외적인 적용들을 주면서 보증을 통한 그 민간금융기관, 상업은행들이 금융구조에서 이제 트렌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배려를 하는 것이 이후 이제 저희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금융주선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개발형 사업에 있어서도 비슷한 이제 문제의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펀드를 통한 그 이제 출자에 대한 그 한도를 현행 이제 집합투자자산 뭐 15%에서 25%로 이제 늘렸습니다. 이 자체도 이제 그 분명히 이제 종전보다 이제 나은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승훈의 입장에서는 뭐 중순위, 매장위 또는 후순위 여기에 참여하면서 선순위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보다 이제 그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겠도록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런 한도라고 하는 것들을 특정 짓는 것이 필요하겠냐, 좀 더 이제 좀 플렉서블리티를 가졌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투자개발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투자개발형을 만들므에 있어서 현지국에 갔을 때 현지국에 이제 스폰서로 참여하는 디벨로퍼, 이 부분에 있어서 크레딧이 상당 부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저희 기업들도 염려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제 그 스폰서의 이제 크레딧이 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일정 정도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뭐 국영기업이 이제 또는 이제 그 정부기관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이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금융에 있어서도 우리 이제 기업들이 처음에는 단순 EPC에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그 다음에는 이제 에코티 투자까지 개발형으로 이제 발전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스폰서로 참여하는 개발업자들의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저희 건설업에 이제 뭐 지급보증을 통해서 다 해소를 했다라면은, 이후 단계에서는 금융 구조를 통해서 리스크를 서로 해칭을 하고 그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이제 과정의 발전 과정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투자개발형 사업들도 그런 이제 발전 과정을 같이 이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수은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기업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전 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있어서는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참여에 있어서 이제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기업들도 이제 정책당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일단 오늘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그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어떤 확대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그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금융 참여를 어떻게 좀 더 육성 내지는 활성화시킬까지 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금 테크니컬한 문제로 우리 조아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민시장, 그 지역적 확대 문제, 특히 아프리카 쪽을 위주로 한, 그 다음에 어떤 사업성 심사 문제, 그 다음에 그 우리 방영철 의원님하고 실장님하고 우리 추상무님 말씀하셨던 그 7월 과다 경쟁에 따른 어떤 그 대안이라든가 그런 문제하고, 대충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아마 여태까지 나온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분야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숱하게 계속 여태까지 나온 어떤 문제들이고, 저희 수출입은행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비근되는 어떤 내용은 이번 저희 은행 법 개정에 저희 은행
미션의 하나로 중소기업 지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랑 똑같은 미국 핵심도 법에 중소기업 지원의 하한선이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 이상으로. 예전에 10%였습니다만 조금 높였습니다만, 어떤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스탠스라 그럴까, 방향은, 일테면 수출 분야라 그러면은 해당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상은 최소한 지원을 한다는 어떤 그런 여신 방침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수출 분야에서는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갖고 30%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 그러니까 수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어떤 그런 여신 방향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어떤 그런 여신 방침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민간 금융기관들의 어떤 참여 활성화 방안입니다. 아까 그 발제하신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수출입은행에서 99년 이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의해서만 지원을 한 게 49건인데 국내 민간 금융기관이 들어온 건이 2건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47건은 대부분의 국제상업은행, 소위 말하는 IB들하고의 어떤 그 코파이낸싱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업은행들, 그 다음에 보험사, 증권사들하고의 어떤 MOU 체결뿐만 아니라 분기마다 한 번씩 그 간담회 형태를 통한 미팅을 통해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정책금융기관, 그러니까 저희 수출입은행, 무역공공사, 산업은행, 정금 4개 은행이 여태까지 분기별로 개최해 오던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 의해 금년부터는 국민은행을 포함한 7개 민간상업은행도 참여를 시켜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가 어떤 노하우 쉐어라든가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민간 상업은행들하고의 코파이낸싱뿐만 아니라 아까 계속 나온 그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라든가 펀드들하고의 어떤 코파이낸싱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지역적 확대 문제인데, 국내 건설 및 플랜트 기업들의 최근의 하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 다양화와 지역 다변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중동 또는 아시아 존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던 투자 지역을, 진출 지역을 아프리카나 중남미로 다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 수출입은행도 해당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대한 지원 비중을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양해 사항을 부탁을 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아프리카는 저희가 수출금융을 지원하기에는 법상, 국제규범상 제약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가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서는 저희 수출입은행하고 미리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제기관 또는 국제규범상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양허성 수준이, 그러니까 차관 자금이 아닐 경우에는 수출 자금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랑 협의를 해 주시면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옆에 계시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나이지리아에 굉장히 어떤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프로젝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랑 같이 나이지리아에 대한 지원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강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저희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 외환보유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를테면 우간다 같은 경우에 지금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50억 불 된다 그러는데 외환보유고 자체가 50억 불인 나라에 저희 수출입은행이 얼마나 파이낸싱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그러면은 우간다 프로젝트일 경우에 예를 들어갖고 수출 프로젝트이면은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 나는 원유를 개발을 해서 정유해서 그 정유 제품을 수출을 하는 거래라 그러면은 저희가 굉장히 홀가분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발전 프로젝트라든가 도시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갖고 경화 수입이 없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잠깐 알아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 실패 문제라든가 그동안에 중동 지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제가 월사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출혈 과당 경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출입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국내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수주에 대해서는 저희 수출입은행이 할 수 있는 어떤 우대 방침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 심사 문제 아까 잠깐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 수출입은행이 아까 위인물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수출금융 파트의 인원이 600명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심사 분석을 저희 은행 심사역들이 다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의 컨설턴트들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갈 이슈에 대해서는 국제 로펌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쪽에 도움을 받아갖고 심사를 하고 있다는 어떤 보충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예, 워낙 사안들이 많아갖고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몇 가지 한 5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개선을 하거나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8월 28일에 해외건설 수주 선진화 방안을 만들면서 실무를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책을 만들면서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요청되어 왔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대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업들도 많이 만나봤었고, 우리 민간금융기관들, 그리고 정책금융기관들, 거의 정책금융기관들하고 매주 회의를 하면서 TF 성격으로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계부처 간의 협의도 굉장히 긴밀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와서 기업들 여전히 만나서 얘기를 듣고,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것처럼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엄청난 성과가 나온다, 이제 그건 아니고, 그 정도의 아직 시간은 지나지 않은 거죠. 한 8달 정도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이제 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업들이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저희가 이 해외건설 플랜트 쪽에 참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도대체 국토부 공무원인지 기재부 공무원인지 모를 정도로 아무튼 해외건설 플랜트 쪽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고, 산업부, 국토부는 더 그렇죠. 더 이제 이 부분에 시간을 쏟고 있고, 관심을 갖고 보이고 있고, 국회에서 또 제가 그저께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해외 건설 관련해서 이제 개발금융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의 매달 한 번씩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부르고 대기업들을 부르고 뭐 그저께는 해외 건설 그 내실화 방안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해외 건설 플랜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 4분기에 지금은 저희가 정책을 하나 만들어내면 예전처럼 일회성으로 정책 하나 만들어냈다. 자, 이제 적용을 해라. 한번 그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해외건설 플랜트 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만들고서 지금 그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지금 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그 성과를 그 보고를 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성과라든지 여러 그 실적이라든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였을 때 저희가 지금 1, 4분기에 해외건설 플랜트 관련해서 182억 불 수주를 했는데 이게 그 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 재작년까지 저희가 그 과거 5년 동안 연평균 한 10% 가까이 9.7% 그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증가율을 보였는데 세계 시장은 계속 이제 확대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두의 그 맨 처음에 발표 때 이제 지금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 증가율이 낮아질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대책을 만들었을 때 그때 생각하기에는 2020년에 해외 건설 시장이 40조 불 그리고 플랜트 시장 해외 건설 플랜트 해가지고 40불, 27조 불 이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계속 그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작년에 받아본 성적표가 893억 불이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그게 이제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해외 건설 플랜트가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성장을 계속 할 거냐. 그리고 해외 건설 플랜트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 그 지역 편향 그 편중이라든지 공종 편중이라든지 또는 유형 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 단순 도급 사업이 한 86% 정도 그리고 그 시공적 금융주선 사업이 12% 투자개발 사업이 한 2% 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은 투자개발 사업 비중이 한 25% 가까이 됩니다. 그 고부가 가치 산업이죠. 저희가 그 부분 지금 2%, 뭐 정확히 얘기하면 2.8%인데 좀 강조하기 위해서 2%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를 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비중을. 그래서 해외 건설 플랜트 관련해서는 어떤 정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828 대책에 반영이 됐고 계속 이제 그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해외 건설 플랜트 쪽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됐을 때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그 신경을 썼던 게 물론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를 확대한다. 그래서 우리 해외 건설 플랜트 산업 규모 자체를 확대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다른 것들도 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많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위축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들. 그리고 민간금융기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세미나에 오면서 맨 처음에 제목을 보고 약간 좀 당황했었습니다. 뭐 당황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로서는 저희가 828 대책을 만들면서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정책 방향 이 관련해가지고 정책금융의 역할을 제고한다 이렇게 그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은 마중물 역할입니다. 민간금융기관이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역할을 보다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를 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수훈에 대한 출자라든지 우보에 대한 출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 기능의 일부 확대를 하는 것이지 정책금융기관을 기능을 제고를 해가지고 해외건설 플랜트를 저희가 해결을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현대건설에서
그 성문이 말씀해 주신 게 앞으로 시장이 계속 커지고 그런 경우에 그 역할을 우리 정책금융기관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걸 해드릴 마음도 없고요. 그 부분의 역할은 앞으로 민간금융기관이 맡아야 되는데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그 액티베이트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고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그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가 많은 그 방안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해운건설 플랜트가 일종의 사양산업이다, 굴뚝산업이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운건설 플랜트가 또 하나의 그 신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인도 공동이 때문에 그 인도를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 재무장관 회의 때문에 브라질을 갔다 왔고, 러시아는 제가 이제 러시아 그 경협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정상회담이 2번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 공동회의가 있었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간절하게 저희한테 그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 이쪽에 그 투자를 요구를 합니다. 들어와 달라고 그 간곡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 그 재무장관은 맨 처음에 만나자마자 얘기를 하는 게 한국에서 그 투자를 해달라.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투자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저희가 작년에 그 한 30억 불 규모, 뭐 전체적으로 그 공동 투용자 그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한 15억 불, 거기에 전대자금 포함해서는 30억 불 정도 그런 그 규모의 그 퍼실리티를, 금융 퍼실리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그 나갈 수 있도록. 물론 그 러시아는 지금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랩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저희가 대책을 만들면서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한 것들이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줄인다면 외환보유고 관련해서 그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외환보유고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온랜딩에 저희가 이제 100억 불 정도 그 정도 그 할당을 해서 금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아마 6월에 이제 첫 번째 그 인스톨먼트가 나갈 예정인데 이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자본수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요구가 더 있을 겁니다. 외환보유고를 활용을 해달라. 그런데 아울러서 현재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인스터빌리티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어느 선에서 이 부분에까지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처음으로 외환보유고를 건든 게 이 8월 28일에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이쪽이었습니다. 거기서 외편 기금을 통한 그 통화 수합 그걸 만들었던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런 요청이 많은 거는 알고 있지만 뭐 가타부터 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저가 수주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많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하여튼 그 저희는 상당히 양호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금년에 1사분기에 182억 불 수주 중에 상당 부분이 저희 기업들이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 수주를 한 것들이고 지금은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정책금융기관들이 공정경쟁 확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옛날처럼 그런 출혈 수주, 저가 수주, 과당 경쟁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그 간략하게 일단 이제 드러난 것만 몇 개 설명을 드렸습니다.